네, 안녕하십니까. 삐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학술 3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명입니다. 그러셨습니까? 네, 고지 3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, 영수회담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계속 쓰는데 어쨌든 영수회담을 했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영수회담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삼관왕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차담을 했고 뭐 1시간 만나기로 했더니 뭐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영수회담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? 아니, 근데 만났대요? 만났답니다. 왜요? 서로 간에 타협점이 없다. 서로 성과를 영수회담을 해봤자 성과가 낼 게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해놓고 마치 신중하게 서로 많은 얘기하느라 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이상 했다. 이렇게 하려고 이미 했던 것 같아요. 서로 타협점도 없고 성과를 낼 거 없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도 합의된 게 없었잖아요. 없죠. 뭐 합의문도 없다고 하고.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뭐 사무 앞으로 협력을 좀 하자. 이런 선언문 자체도 없고, 그다음에 향후에 모임을 영수회담을 정례화하자. 여담을 포함시켜서 이런 뭐 저기도 없고 협의도 없었고,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이재명의 태도 변화도 없었고,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도 성과를 못 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자주 만나기로 하자 뭐 이런 거지. 이건 뭐 그러니까 립 서비스지. 그렇죠. 언제 소주 한잔 하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차라리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. 폭탄 좀 마시면서 어깨동무하고 술 취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100배는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니, 그리고 뭐 지금 2시간 30분 이거 뭐 양쪽으로 하고 그다음 뭐 결과도 없는데, 옛날 진대재 장관이라고 있어요. 진대재 장관. 삼성전자 사장하고 정통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상임이에요. 3분이면 할 말 다 한대. 그 아주 중요한 얘기는 3분 들어서 말이 되면 30분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대. 나 2시간 30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. 그렇군요. 우리 토크님들의 평가가 아주 박하네요. 뭐 사실 그 이후로도 영수회담이 끝난 다음에 보도 나오는 것도 뭐 진척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, 뭐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윤석열, 이재명 두 분이 만났어요. 그러면 뭐 평가하면 이제 누가 잘했대더라, 누구는 뭐 방어를 잘했대더라, 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영수회담 수혜자 있을까요? 둘 다에 대한 평가가 좀 기본 여론이나 언론에서 좀 박한 것 같아요. 둘 다 뭐 훨씬만 쓴 거다 결국은. 아무것도 이런 게 없지 않냐 그런 거 같고, 사실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전 총재하고 거의 그때 8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IMF거나 민생회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8차례나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. 근데 나머지 영수회담들이 봤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총재하고,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손학규 대표하고,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 간에 이런 영수회담 직후에 여론을 보면은 대체로 그냥 뭐 그대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양쪽 모두 다 낮아지거나,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아무런 성과도 못 냈기 때문에 그냥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양쪽 다 승리자 없이 구태여 승리자 찾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해창 전 총재가 옛날에 있던 일이 다시 한번 회자되잖아요. 그렇죠? 그때 성과를 냈다. 그게 더 좋았다. 다시 재조명된다는 면에서 두 분이 승자가 되지 않았나. 그다음에 사실은 좀 뭐 윤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좀 바뀌기를 사실 바랬잖아요. 그리고 회담을 또 해서. 근데 그게 바뀌려면 청군의 국정 철학이 바뀌는 게 바뀌는. 그렇죠. 그다음에 진짜 좀 아쉬운 게 윤 대통령한테 느끼는 게 측은지심이 없어요. 측은지. 이렇게 어찌 보면 옛날로 치면 백성들이잖아요. 또 어찌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. 옛날에 비 안 내리면 임금이 박봉 그냥 진제도 하고 그러잖아요. 이런 측은지심이 너무 없어요.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의 죽음이라든지 국가의 민생 첫 번째 뭡니까? 생명보호예요. 네. 여기서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도 이 부모들 심장이 오죽하겠냐, 이런 거에 대한 측은지심도 없고,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호지심도 그것도 다 없는 것 같네. 아무튼 참 저기
이럴 바에는 가나 갈아서 저기 그 가자지구 가서 사는 게 나아. 그래.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번에 뭐 영수회담 했다는 뭐 하고 평가는 나쁘고 앞으로 언제 또 열릴지도 모르고 열린다 한들 뭐 별 기대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총선에서 드러난 그런 심판의 기조,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라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 스타일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?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. 그 이유로 세 가지 들었잖아요. 네. 그 양반은 검사 마인드를 갖고 있다. 자신은 모르고 상대편은 반대편 같은 경우는 범죄자 집단, 악의 축이다.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협조해야지만 다수당이니까 훨씬 더 많은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협조해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입법을 하고 정책을 추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 야당 협조 안 해서 못했다. 그럼 나 안 할래. 본인이 뭔가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 마음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야당 협조 필요 없어. 안 해주면 안 받을래라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대부분 특검법이잖아요. 네. 자기 목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조 바뀔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. 총선 참패 후 국무회의에서 국정기조는 옳다. 이런 전제로 다 발언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전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총선 참패 그 외 영수회담을 거쳤어도 바뀌진 않는다. 그리고 그대로 간다. 이게 그럼 뭐 변화가 없대요.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재상면 특검법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하거나 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네요, 그죠? 지금 국장님 이런 거를 거론하는 게 입이 아파. 싹. 뭐가 되겠어? 아, 그 정도입니까? 네.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얘기했잖아요. 가자지구에서 가서 하는 게 낫다고. 아, 그러면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해서 각종 법안을 만들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뭐 반복이 되겠네요. 보수 언론, 극우 언론들은 항상 그러잖아요. 극우 패널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.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인데 그거 갖고 왜 그러십니까? 그러면 민주당도 똑같이 가야 돼요. 날치기를 통과시켜서 입법 다 통과시켜 버리면 돼요. 그러니까 극우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말,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법적인데? 그러면 야당이 날치기 통과하기 합법적이지 그러면 그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.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야당 대표로 이제 영수회담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번에 뭐 크게 힘 받는 것도 아니죠? 그러면은 앞으로 당 대표로 한 번 더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많던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저는 이 질문 들으면서 이제 신세계란 영화 있었잖아요. 예. 강청하고 강과장인가? 그 양반하고 저기 운동장에서 스탠드에 앉아서 전병을 선물로 주잖아요. 근데 딱 열어보더니 돈이 들어있고 확 버리잖아요. 그걸 보고서는 정청이 한마디 하잖아요. 그쪽 입장은 이제 알았고 내가 답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변한다고 했어요. 안 변할 거 뻔히 드러냈어요. 본인이 강경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지. 아주 강경하게 초강경 모드로 나가야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192명 아유 또 거기에 175명이지만 하여튼 밀어붙여. 압도적인 그 의석수를 받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면 누군가 나서야지 이제.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근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보다 깜짝 놀랐는데 본인도 아마 그게 차용된지 몰랐을 거예요. 이재명 대표가 그 차 있지 않습니까? 차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척하느라고 힘들었네.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렇게 일하는 척하느라 그런 힘들었네. 유튜브를 했었죠. 방송에 나왔죠. 방송에 나왔어요. 이게.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띵 맞추는 거야.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나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나가.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GDP가 이제 11위에서 14위 멕시코한테도 밀렸어요. 아 그게 그 얘기였어요? 아 뭐 멕시코한테도 졌다고 하더니 축구가 아니고 GDP가 그러면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포기고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는 일하는 척하느라 힘든 게 아니고 일하느라고 힘들었어. 그렇죠.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정말 우리한테 그래도 이재명이라도 좀 희망을 줘봐. 본인이 중소기업 업체들도 만나고 국제 무대도 좀 나가보고 중소상인들도 시장도 가보고 그런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뭐 다수당이라 또 야당이잖아요. 그래도 해야죠. 그래도 대통령이 안 하잖아.
대통령이 안 있는데 어떻게? 시장 가가지고 대파 800 얼마짜리 그걸 하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.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야당의 역할이 더 커요. 이럴수록 이재명은 진짜 집에 들어가갖고 초토하듯이 자야 돼. 힘들어갖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힘들어도 참는다고 우리도. 그럼 이재명 대표의 진면목, 이재명 대표의 추진력, 내실 이런 게 이번 이제 앞으로 시간 동안 계속 드러나겠네요. 그 최고의 지금 문제는 민생 문제잖아요. 네. 사실은 의료개혁, 연금개혁도 급한 문제지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다시 또 할 문제지만 민생이라는 건 대통령이 쇼라도 좀 해야 돼요. 시장도 좀 가보고 중소기업 업자들도 좀 만나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니까 야당 대표라도 해야지.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야당 대표가 아니 열심히 해야 된다. 아니 아버지가 돈 안 벌어오면 엄마라도 벌어오잖아. 근데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약간 빠져서 뭐 야당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로 갈 것 같고 여당의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아웃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던데 이 홍준표 한동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아 참 요 얘기를 지난주 토요일날 들었어요. 네. 신장식 당선자가 저기 청주 내려왔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크대.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깊고 칭찬해주고 싶어. 네. 근데 이 홍준표 하면 또 이게 입이 이게 못 참지 않습니까? 네. 그 대통령하고 독대에 있다 그러잖아요. 근데 독대 가니까 부부 동반이었대. 2시간 반을 부부 동반했대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, 김건희 여사님 나오고 홍준표하고 홍준표 사모님 이렇게 나와서 넷이 저녁다는 게 넷이 둘이 한 게 아니고 그걸 또 홍준표가 참지를 못하고 떠들었나 봐요. 그리고 얘기에 2시간 30분에 2시간 29분 59초가 한동훈이 오겼대. 그 정도로 네, 그 정도로. 견제를 세게 하셨구나. 네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의제의를 하는 거예요. 저기 홍준표를 통해서 한동훈이 좀 겁주고 이렇게 그거 한 것 같더라고요. 맞아, 서로가 서로의 적이 이제 한동훈이 되어버렸어요. 윤석열은 총선 참패 책임을 한동훈한테 떠먹게 해야 되고 그동안에 저기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부각되는 걸 싹을 잘라봐야 되니까 서로 이제 뜻은 맞아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오래 못 가요.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윤석열 옆에 붙어 있어봤자 별로 점수 못 얻으니까 오래 가지는 못할 사이 같아요. 지금 당장 이제 한동훈을 이제 제거해야 되니까는 서로 친한 척 하는 뿐이지.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도 한동훈이 후보이기도 하고 발이 안 오르고 없는데 선거는 뭐 한동훈이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일단 총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그것 때문에 네. 밑보여서 이게 만약에 경쟁자라면 불협화음이 조금씩 쌓여도 그냥 큰 애 그림 그리면서 가는데 바로 직속 후배하고 맨날 자기 말만 듣는데 갑자기 몇 번 치받았잖아요. 치받을 때도 그렇고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끝났다. 마음 바깥에 있는. 그리고 아무튼 여사님은 사라지지 않는다. 다만 안 보일 뿐이다.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저기 그 위원장이 전당대회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.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당 대표라도 안 맡으면 위험한 거예요. 그렇죠. 아웃 때문에 쳐져. 네, 거기다가 이제 이쪽에서 할 수 있다. 네, 이쪽에서 또 조국이 첫 번째가 한동훈 특검이야. 죽이려면 손 맞추고 죽일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이거를 당 대표 맡아서 이걸 또 방패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키워드는 지금 텐트였다가 벨트, 이제는 방탄, 우리는 폭망. 이게 2004년 키워드. 2024년. 2024. 아주 그런데 저도 이제 한동훈 얘기한다고 그러면 국힘 지지자, 국힘의 의원들이나 국힘 지지자들이 볼 때는 관심은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선밖에 관심이 없는데 계속 수세적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래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이 상태에서 기존의 대권 후보들 리더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. 홍준표나 그다음에 뭐 오세훈, 뭐 원희룡, 나경원 뭐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 카드를 내보냈을 때 대선에서 이길 것 같네? 아니 국힘 지지자들은 필패라고 생각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, 좀 더 젊은 카드가
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한동훈이 카드가 이준석 카드도 있지만 그걸 아직 한참 뒤에 고려할 때 되니까 한동훈 카드를 꺼낼 생각을 할 거예요. 많은 지지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전당대회 미뤄서라도 한동훈이가 다시 나올 그렇지.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발표 삼아야지.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는 뭐 친년 시절 구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뭐 또 정치인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. 야당에 그렇죠. 그렇게 대항마들 네,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있습니까? 지금 이제 조국 뭐 연탄 고량주를 연택 고량주를 먹었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조국한테 아주 이렇게 통큰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뒤로 칼을 좀 갈겠죠.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다 만남이야 노래. 아 바보 같은 눈물 흘. 저는 그냥 돌아보지 마라. 뭐 이렇게 다 헤어질 것 같아.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도 통큰 모습 안 보였잖아요. 잘 안 만나고 협의도 안 하고. 아 그래도 먼저 전화했다고 딱 보도시키잖아요. 알 것 같아요. 저는 명의병이라고 그랬잖아요. 자기 친위대 이끌고 강성모드로 덮고 다니고. 그러니까 지금 그럼 대적사는 할 사람 없습니까? 이재명에 대해서? 민주당에서는 없지. 민주당에서는 없어서 지금 보면 조국과 이재명도 결과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과 윤석열도 다돼. 아 바보 같은 눈물을 흘리지 마라. 이러고 돌아보지 마라. 후회하지 마라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2024년 국정 기조가 밝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두웠고 우울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저희 삐딱톡과 함께 삐딱하게 같이 지켜보시죠. 고맙습니다.